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전에 유수남 씨가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거의 비슷한 정도로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게 경기 침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한 이틀 동안 뭐 뉴욕 쪽에 미국 쪽 코멘트는 그야말로 험악한 코멘트도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침체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저의 의견은 우리가 이번에 침체를 겪더라도 뭐 얕으냐 깊으냐를 따졌을 때에는 네. 혹시나 우리가 이번에 얕은 침체로 네. 그치고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니면 아주 운이 좋다면은 침체를 비켜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의견에는 사실 뭐 요즘 나오는 데이터나 기업 상황들 봤었을 때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변함이 없고, 다만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부분은 이제 침체 관련해 가지고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결국에 저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바는 주가이다 보니까 네. 주가가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클에서 바닥이 나왔던 적은 없다. 그러니까는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하고, 침체가 좀 뒤에 뭐 내년에 올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는데 주가의 바닥이 지금 나왔다라고 보일 수 없다라는 얘기들도 뭐 어제하고 그저께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침체가 온 다음에 저점이 오는 것이다. 예, 저점이 그렇습니다. 오고 침체가 온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했었을 때 네. 만약 정말로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침체가 왔다, 뭐 아니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주가가 지금 바닥이냐 아니면은 내년에 바닥이 나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를 말씀을 네. 드려볼까 네.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그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요거를 6개월 그 이제 변동률을 가지고서 연율화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사실 그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 혹은 직후에 설명력이 높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요 연율화를 한 숫자가 마이너스 4%를 내려가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는 그 직후에 이제 그 4% 내려가고 나서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닥쳤었고요. 네.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에도 그랬고 2001년도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숫자가 4%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지난 8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침체를 뭐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좀 발칙한 상상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침체를 이미 지나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점을 지난 거네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미 저점을 지났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들으시면은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는 이유는 지난번에 한번 미국이 침체스럽게 그렇게 나쁘게 가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회색 지대들, 이 지대들을 가지고서 주식하고 연결지어 가지고 설명들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네. 이 회색 음영지대는 미국의 NBER에서 나중에 후행적으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거기에 연장선상입니다. 사실 이 저 설명. 마지막 게 팬데믹인 거죠?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회색. 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 예, 요때는 오히려 좀 늦게 나왔어요. 네. 그 NBER에서는 2월부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3월부터 이게 마이너스 4 이하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은 지금 8월부터 이것이 마이너스 4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면은 이르면 8월부터를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도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침체 관련해서 고용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 실업률이 침체 시기에는 올라간다. 그거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요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낮았던 실업률, 거기에서 침체 들어가고 한 달 뒤에 실업률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올라가냐라고 해버리면 0.52%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요 숫자는 평균이라는 거고요. 과거를 보시게 되면은 높았던 시기에는 팬데믹 때는 워낙 급하게 왔으니까 한 번에 0.9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도 0.6으로 빠르게 좀 올라갔는데 네. 우리가 침체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0.2%씩만이 올랐는데도 그 시기를 NBER에서 그때는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이런 걸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떠냐라고 해버리면 딱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제 언급했던 시기하고 동일하게 3.5에서 3.7로 간 것이 바로 저 시기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정말로 좀 이거는 억지라고도 보실 수도 있어요. 너무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냐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실업률하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6개월짜리를 가지고서 연율화 시킨 거를 해보게 되면은 정말 빠르면 8월부터 아니면 제가 볼 때에는 만약 우리가 얕은 침체로 해서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10월부터를 침체 구간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조금 침체에 대해서 너무 지금 반드시 올 것이고 오게 됐을 때 저점이 나오는데 그건 내년이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너무 그렇게 딱 맞춰서 보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결국은 침체가 뭔지 침체 정의가 중요한 건데 그냥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마켓에서 얘기하는 거를 침체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새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그 기준으로 볼 때 침체가 온 다음에 저점이 오는 것이고 침체가 시작을 해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이게 반대가 아니자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급격한 비관론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러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펀더멘털적인 것들을 보지만은 또 주가의 흐름도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한번 또 자료를 봐주시면 과거에 그래서 침체에 들어갔을 때 직전 고점에서 그 다음에 침체에 돌입해서 저점까지 어느 정도 변동률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 평균적으로 32% 정도가 하락을 했었고 중간값으로 따지면 28%였습니다. 이게 이제 S&P 500 기준인데요. 이번에 보시게 되면 S&P 500이 고점 대비해서 최근 저점을 따지게 되면 28에서 9% 정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반응 자체는 사실은 침체스럽게 이미 한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에는 뭐 만약에 우리가 침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미 침체 구간에 들어갔다고 혹여나 나중에 판명이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네요. 2008년, 9년하고 비교해 보면 그냥 언뜻 비교해도 제 생각에 그때만큼의 위기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때는 진짜 엄청난 금융의 모든 것이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무너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미 침체에 들어갔다. 이게 사실 저는 조금 신선하게 들리거든요. 이건 가정이지만 어쨌든 보통은 시장에서 내년에 올 것이다, 아니다, 후년이다 이런 논쟁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미 8월부터 구간에 들어간 것이라면, 근데 이게 나중에 판명이 되는 것이라면 그럼 시장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혼란스러운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이미 저점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8월에서 지금까지 지나면서 그 구간 동안에. 네. 사실 이제 미국 증시는 우리 증시는 9월 말일이 저점이었었고 미국 증시는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서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침체가 들어가고 저점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합쳐지게 되면은 이미 저점은 지났고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주식을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로 결론이 되는 것이죠. 예, 저도 뭐 이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침체가 오고 저점이 온다고 다 주장을 하니까 그럼 침체가 먼저 왔으면 저점은 지난 거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침체라는 거에 대한 그 데피니션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시장에서 똑같이 얘기하려면 시장에서 제일 많이 보는 침체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침체는 지금 정 대표님이 얘기하는 그 침체죠. 나중에 발표하는 침체. 이게 근데 그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공식화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침체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민간 기관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보통 뭐 몇 개월 정도 아니면 좀 늦으면 1년 뒤에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도 이게 개인 경험입니다. 제가 금융위기 때도 겪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왜 침체는 아직 안 왔을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때였고 주가는 이미 반등을 너무 많이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과연 앞으로도 주식을 할 때 믿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약간 그런 개인적인 좋지 않은 경험도 포함이 그때 되어 펀드 있는 거긴 매니저였죠?
네, 그렇습니다. 표정에서 느껴져요. 그때 좀 배신감이. 진짜 짜증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아까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최근 며칠 사이에 침체 얘기가 거의 뭐 도배가 되고 좀 험악한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분위기 근데 또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도 주고 계시고 사실 저도 궁금해요. 누가 이 의견이 이길 것인가. 네. 그쪽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쪽 너무 이제 깊은 침체를 뭐 이익도 엄청 줄어들게 되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침체를 비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운이 좋으면 생각을 하니까 얕은 침체 아주 얕은 침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번에 말씀해 주신 좁은 길을 따라. 그러니까 확률은 분명히 낮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장을 거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뭐 또 다른 얘기 어떤 이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요즘에 이제 피봇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내릴 것처럼 하면 그때 정말로 큰 위기가 온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도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분들의 논거는 일단 뭐죠? 그러니까는 이제 금리를 사실은 올려나가고 있을 때에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제가 탄탄하니까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못 올리게 됐을 때에는 미국 경제 체력을 감안할 때 금리를 더 올리면 경제가 당장이라도 망가질 것 같으니 연준이 조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금리를 내릴 때는 실제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니 내리는 것. 그만큼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경제가. 첫 번째로 금리를 인하하고 나면은 그 뒤에 증시의 하락이 반드시 따라온다. 이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자료를 봐주시면 자 타이틀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 투자자이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최근에 어떻게 보면 사례 두 가지인데요. 2006년도 6월 달이 그때 당시에는 금융위기 이전의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뭐 8년 9년도에 증시가 엄청 안 좋았었죠. 그런데 6년 6월 달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서요. 2007년 10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거의 30% 정도 증시가 랠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2007년 7월부터 금리 인하가 나오거든요. 결론은 맞아요. 결론은 이론대로 정말로 금리를 못 올리고 나중에 내리고 많이 내려야 될 때는 경제가 안 좋습니다. 조심해야 되지만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즉시 마치 빠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시차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을 랠리를 30%짜리 랠리가 나오는데 그걸 다 참으면서 이때부터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투자자로서 맞느냐라는 것이죠. 전략을 짤 때.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금융위기 이후의 긴축 사이클에서 2018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그리고 2019년 7월부터는 세 차례 금리를 내리기도 했죠. 코로나 직전까지 이제 주식이 올랐습니다. 2020년 2월까지요. 이때도 보시면 1년 2개월 동안 당시에는 45% 랠리가 나왔었습니다. 금리를 올렸었죠 그때. 이제 18년 12월 마지막 인상이고 뭐 19년 7월부터는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논리가 맞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릴 때 즈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투자자들이 그 이후에 금리를 내릴 때에는 정말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시차가 생각보다 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70년, 80년을 금리하고 주식하고 상관관계 해가지고서 쭉 해놓고 보면 즉각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실제로는 금리를 올리고서 꽤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 랠리는 또? 생각보다 되게 크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이 시기를 과연 전부 다 우리가 참을성 있게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니까 나는 주식을 안 하겠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참았을 때 리턴이 좋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0년에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하락을 그만큼 했을까 싶은데요. 그때 하락을 했을 때 과연 2018년 12월하고 주가를 비교했을 때 그 기간 동안 다 참았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리턴이 얼마나 있는 것이냐. 기회가 얼마나 있는 것이냐 하면은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것 역시도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지금 침체 관련해 가지고서 어찌 보면 침체가 오면 더 빠질 거에 대한 반대 논거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논거는 실은 1년 전에 논거를 그대로 반대로 가지고 오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2년도 초 2021년도 말에 그때 당시에도 그 이제 만약에
미국 경제가 그때 이제 22년도 초에 장단기 금리가 처음으로 역전이 됐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얘기 나온 것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도 실제 경기 침체 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 다음에 금리를 그때 당시에 이제 올리겠다라고 했죠. 22년 3월부터 올렸는데, 근데 21년도 말에 금리 이제 올리겠다고 얘기하니까 원래 금리를 올려가고 있을 때는 미국 주식이 빠진 적이 없으니 괜찮아라고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때 반대를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오는 것뿐입니다. 그렇네요. 네.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주가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좀 올랐다가 빠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예상에 올랐다가 빠질 올랐다가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샀다가 제일 높을 때 팔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언제 빠질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가 불안한 거잖아요. 빠질 때 크게 빠질까 봐. 그리고 조금밖에 안 올랐다가 많이 빠지는 게 겁나서.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금리 인하할 때부터 내리는 거를 걱정한다면 아까 침체는 제껴놓고 이것만 딱 갖고 얘기하면 저는 많이 동의하는 게 지금 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지금 코멘터리 하는 사람들은 2024년부터라고 내린다는 거잖아요. 페드 사람들도. 네, 네. 그리고 사실 시장은 내년 9월에서 10월부터는 내려가는 걸로 프라이싱이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다 하더라도 10개월이 남은 거죠. 근데 10개월이 남았을 뿐 아니라 10개월 동안 너무 많이 올라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 논리는 상당히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네. 다음 자료 또 가지고 오셨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네. 70년대를 좀 되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렇게 봤을 때에 70년대에 파란색이 소비자 물가 전년 동기 대비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당시 S&P 500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인데 보시게 되면은 소비자 물가가 결국에는 피크를 찍고 나서 이때는 4개월 정도의 시차였고요.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는 70년대 중반에는 한 달의 시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물가가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은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방향성을 많이 본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고 피크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주식은 70년대 그 인플레가 높았을 때에도 반등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보이는 것이 간밤에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을 통해 가지고서도 좀 이제 보였던 것이 그러니까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정책금리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예상대로 0.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25로 기준금리를 가져갔는데 이번에 성명서에 나온 특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향후에는 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제부터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아직까지도 소비자 물가가 6% 후반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된다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일단 캐나다에서는 본인들은 그렇지 않은 결정을 어떻게 보면 내리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이번 주 들어와서는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실질금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것도 사실 아닐 수가 있고 실제로 그래서 금리가 이제 그 물가 수준이 유의미하게 내려와야지만 주식이 반등을 할 수 있다. 혹은 그 전까지는 계속 내린다.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답지를 보는 거거든요. 70년대라는. 그때 당시를 되돌아봐도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다. 이고 그리고 뭐 침체와 엮어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뭐 그 이익의 감소가 많이 나올 것처럼도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인플레 시기에는 화폐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오고 있는 것 때문에라도 매출이 느는 것들이 기업들이 있거든요. 물량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요. 근데 거기에서 좀 잘하는 기업들은 비용 관리를 해버리게 되면 마진이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실 그래서 기업들 이유는 디플레적일 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인데 실제 70년대 보시면은 세 차례 그 인플레가 나타났었을 때에 그 이익의 감소 폭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69년, 70년, 71년 넘어갈 때 보시면은 사실 뭐 이때 당시에 유의미하게 이익이 감소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7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18% 이익이 감소했네 싶으시겠지만은 생각보다 이때 당시에 인플레가 안정화가 안 됐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증가가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0년대를 전후해가지고서 당시에는 14%까지도
인플레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익이 엄청나게 감소했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인플레가 피크를 찍었던 시기에는 이익은 오히려 당시에 늘었었고요. 그 뒤에는 경기적인 요인으로 감소를 했었죠. 근데 감소 폭이 보시면은 이때 늘어났던 거를 대비를 하면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최근에 얘기하는 그런 논거들을 자세히 따져보면 다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 않는 것도 있다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네. 이미 기업은 또 어떤 비용 감소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를 좀.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경기가 나쁘게 되면 네. 그 자체로 상당히 디플레적인 것들이 생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뭐 일자리에 있어 가지고서도 그 근로자들을 좀 해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 관리를 하려고 당연히 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뭐 각종 운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하락을 했고 제가 개별 기업들 몇몇 군데에서 파악을 하기로는 그 내려간 것이 실제로는 3분기 때 반영은 거의 안 되고 4분기 때부터 본격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비용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에서도 감소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업들이 이윤에도 영향 주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물가에서도 좀 안정화에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미국 11월 렌트비 그 내려간 수치가 뭐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 가격도 사실 확실하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도 내려가, 주식도 내려가, 채권도 내려가.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지금 진짜 페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데이터가 완전히 나온 게 아니니까 네. 지금 현재는 이걸 어떻게 파악할 거냐인데 네, 결국은 뭐 한 달 한 달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서 방향이 결국은 네,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뭐 오늘 저녁에 PPI, 다음 주에 CPI를 보고 또 연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얘기할 것 같이 보이네요. 이번 주 내내 최근 특히 며칠간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네. 정광훈 대표님의 예, 시각으로 예. 또 논거를 가지고 아주 살펴볼 수 있는 재밌었습니다. 네, 고용과 시간이었습니다. 침체의 순서. 네. 그다음에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